유럽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트럼프 관세 정책에 분노한 유럽인들은 미국산 제품이라면 먹지도 마시지도 타지도 않는다며 대대적인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가 불타고 테슬라가 무너졌다. 전 세계가 미국을 외면하던 그 순간 유럽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단 하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 명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란 이름으로 유럽을 뒤흔든 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유럽지사 마케팅을 담당했던 이준혁입니다. 34살에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프랑스 파리로 향했죠.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좋은 자리를 포기한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작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작은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삼성전자 유럽지사에서 5년간 일하는 동안 실적도 좋았고 경력도 쌓였지만 큰 기업의 톱니바퀴처럼 정해진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제 모습에 점점 지쳐갔어요. 회의실에서 또 다른 회의실로 이동하며 끝없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상. 어느 날 문득 창밖을 보는데 제 인생이 이대로 흘러가도 괜찮은지 의문이 들더군요. 이준혁 대리, 다음 분기 마케팅 전략 보고서는 언제 마무리되나요? 팀장님의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죠. 퇴사 의사를 밝히자 주변에선 만류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해? 부모님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첫날, 숙소 창문을 열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밀려오는 자유로움. 두려움도 있었지만 가슴속에서는 이상한 확신이 일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언가 시작해야 한다는 확신이었죠. 처음 2주간은 매일 파리의 거리를 걸었어요. 마르쉐 시장을 찾아다니며 현지인들의 소비 패턴을 관찰했고 카페에 앉아 사람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파리지앵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생제르맹 거리의 한 카페에서 흥미로운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난 더 이상 그 브랜드 물건은 사지 않을 거야. 아무리 편해도 그들의 가치관엔 동의할 수 없어. 두 프랑스 청년이 나누는 대화였죠. 그들은 이어서 소비가 곧 정치적 행위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비자의 선택이 기업의 힘을 만들고 그 힘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바로 이거야. 한국의 일상과 정신을 유럽에 소개하는 플랫폼.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에 담긴 가치와 철학을 전하는 거죠. 삼성에서 일하며 쌓은 마케팅 지식, 한국과 유럽을 오가며 익힌 문화적 감각, 이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날 밤 작은 원룸에 앉아 밤새 기획서를 작성했어요. 플랫폼 이름부터 비즈니스 모델까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순진했던 계획이었지만 그 열정은 진짜였죠. 다음 날 아침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창밖으로 파리의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피로했지만 마음은 맑았어요. 이제 막 시작된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는 적어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렇게 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파리에 정착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프랑스 전역에서 이상한 뉴스들이 연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시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심상치 않게 번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샹젤리제 거리의 테슬라 매장 앞에 모인 시위대. 처음엔 평화로운 시위였는데 갑자기 누군가 화염병을 던졌다는 소식.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매장 절반이 불에 탄 모습을 보여줬어요. 리옹에서는 맥도날드 간판을 철거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마르세유의 대형마트들은 미국산 제품을 전면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어요. 프랑스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계정에 미국 제품을 버리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죠.
코카콜라 병을 비우고 나이키 운동화를 쓰레기통에 던지고 아이폰을 망치로 부수는 영상까지.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놀란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궁금증을 참지 못해 몽파르나스의 한 카페에서 프랑스 친구 마리옹을 만났어요. 그녀는 파리 정치대학 교수로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었죠. 준혁, 이건 단순한 불매운동이 아니야. 프랑스 사람들의 누적된 분노가 폭발한 거지. 마리옹의 설명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은 최근 몇 년간 자국의 정체성과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프랑스 전통 산업을 잠식하고 문화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기업들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소비가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해. 내가 무엇을 사느냐가 내가 어떤 세상을 원하느냐를 보여준다는 거지. 카페 창밖으로는 플래카드를 든 젊은이들이 행진하고 있었어요. 소비는 투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 광경을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몽마르트르 근처 마르쉐를 방문했어요. 평소라면 관광객들로 북적였을 시장이 조용했죠. 상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미국 브랜드 제품들이 매대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다른 나라 제품들이 채우고 있었거든요. 코카콜라 대신 프랑스 로컬 음료 봉봉이 진열되어 있었고 일본 라면 옆에는 한국 라면이 새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통 바게트를 파는 베이커리 옆에는 김밥 키트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야. 사람들이 정말로 바뀌고 있어.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 제품이 차지하는 위치.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이 바로 움직일 타이밍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창문 밖으로 파리의 밤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시위대의 함성이 들려왔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 저는 파리 곳곳의 마르쉐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몽주에서 바스티유까지 다양한 지역의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관찰했죠. 변화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스티유 시장의 한 코너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60대로 보이는 프랑스 노부인이 진열대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죠. 한쪽에는 미국산 오렌지 주스, 다른 쪽에는 프랑스 로컬 브랜드의 주스. 노부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로컬 브랜드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걸 선택하셨나요? 제가 프랑스어로 조심스럽게 물었죠. 오, 당신 외국인이군요. 글쎄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이제는 선택이 중요해졌어요. 내 손주들에게 물려줄 세상을 생각하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노부인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매운동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었죠. 파리 14구의 작은 슈퍼마켓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아시아 식품 코너에서 한 프랑스 청년이 라면을 고르고 있었는데 일본 브랜드 대신 한국 신라면을 집더군요. 왜 한국 라면을 선택하셨나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아, 한국인이세요? 저는 피에르예요. 한국 라면이 맛도 좋고 한국 회사들이 환경과 노동 문제에 더 신경 쓴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K-팝, 영화, 이제는 음식까지. 피에르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생각보다 긍정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프랑스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은 정직한 나라, 환경을 생각하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마르쉐 다알레시아에서는 한국 김치를 판매하는 작은 부스가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주인은 한국에서 유학 경험이 있는 프랑스인 여성이었죠. 비즈니스가 잘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주 사이에 손님이 2배로 늘었어요. 사람들이 새로운 맛에 도전하려고 해요. 특히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아졌죠. 이 모든 관찰을 통해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어요. 프랑스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이 바뀌고 있었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 제품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모든 정보를 정리했어요. 벽에 큰 종이를 붙이고 관찰한 내용들을 적어 나갔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제품 대신 로컬 브랜드 선호. 윤리적,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 증가. 한국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꿈꾸던 플랫폼의 방향성이 더욱 명확해졌죠. 단순히 한국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에 담긴 가치와 문화를 함께 전달하는 플랫폼. 의미 있는 소비를 원하는 프랑스 사람들에게 한국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방향이 정해졌으니 이제는 실행에 옮길 차례였어요. 파리 외곽의 작은 창고를 임대하기로 결정했죠. 온 서울의 첫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파리 29 외곽, 오래된 공장 단지에 자리한 작은 창고. 월세는 조금 비쌌지만 교통이 편리하고 물류 이동에 최적화된 곳이었어요. 창고에 들어서니 먼지 쌓인 바닥과 거미줄, 그리고 희미한 햇빛만이 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이곳이 황금빛 기회로 빛나고 있었죠. 여기서 시작해볼까? 일주일간 밤낮으로 공간을 정리했어요. 선반을 설치하고 작은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고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위한 장비를 세팅했죠. 초기 자본은 삼성에서 모아둔 저축금과 퇴직금이 전부였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시작하기엔 충분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한국 제품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대기업 제품은 이미 유통망이 구축되어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웠고 중소기업은 직접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한국의 지인들을 총동원해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갔죠. 준혁 씨, 우리 제품을 프랑스에서 판매한다고요? 정말 가능할까요? 한국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제가 분석한 프랑스 시장 변화와 소비자 인식 자료를 보여드리자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기업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생활용품 브랜드, 공정무역 원료로 만든 식품 회사, 지속 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의류 브랜드. 이런 기업들과 하나둘 파트너십을 맺어나갔습니다. 그들의 제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가치를 담은 메시지였어요. 2개월 후 드디어 온 서울 플랫폼을 런칭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실제 쇼룸이 결합된 형태였죠. 쇼룸은 작았지만 프랑스인들이 한국 제품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첫날 방문객은 고작 7명. 매출은 37유로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 7명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런 곳을 찾고 있었어요. 한국 제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니 정말 좋네요. 이 비누는 정말 특별해요. 포장도 아름답고 환경에도 좋다니 더욱 마음에 들어요. 둘째 날, 방문객은 12명으로 늘었어요. 셋째 날은 18명.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반응이 좋았어요. 프랑스 지세대들이 온 서울에서 구매한 제품을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기 시작했죠. 한 달 후 매일 1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작은 성공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온 서울이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윤리적 소비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 문화와 제품에 대한 작은 워크숍을 열었어요. 김치 만들기, 한글 써보기, 한국식 친환경 생활 습관 나누기 같은 주제로요. 이 워크숍은 항상 매진되었죠.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곳이죠. 이것이 온 서울의 슬로건이었고 많은 프랑스인들이 이 메시지에 공감했어요.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재고 관리, 통관 문제, 배송 지연 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했죠. 하지만 매일 밤 지친 몸으로 침대에 누울 때마다 가슴속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온 서울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작은 플랫폼이었지만 변화의 바람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온 서울 오픈 3개월 차,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이메일함을 확인하던 중 낯선 주소에서 온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프랑스 공영방송 아트의 PD였죠. 안녕하세요, 이준영님. 저희는 현재 변화하는 소비,
변화하는 세계라는 환경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입니다. 온 서울이 보여주는 대안적 소비 모델에 관심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처음엔 이게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어떻게 이 작은 플랫폼을 알게 되었을까? 알고 보니 저희 워크숍에 참여했던 한 저널리스트가 아트 PD에게 저희를 소개했더군요. 촬영 당일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지만 더 큰 걱정은 제 프랑스어였어요. 비즈니스 대화는 가능했지만 카메라 앞에서 유창하게 말할 자신이 없었죠. 긴장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통역사도 준비되어 있어요. PD의 말에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인터뷰는 온 서울의 설립 배경부터 시작됐어요. 왜 삼성을 떠났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어떤 제품들을 큐레이션하는지. 질문이 이어질수록 제 목소리는 더 확신에 차게 변했습니다. 저는 소비가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지 결정하니까요. 카메라맨은 온 서울의 제품들을 하나하나 클로즈업했어요. 친환경 포장재로 만든 비누, 재생종이로 제작된 노트, 유기농 원료로 만든 식혜와 한과. 그리고 쇼룸을 찾은 프랑스 고객들의 인터뷰도 이어졌죠. 미국산 불매 이후 저는 대안을 찾고 있었어요. 여기서 발견한 한국 제품들은 단순히 다른 나라 제품이 아니라 다른 가치를 담고 있어요. 조용하고 정직한 느낌이랄까요? 방송은 3주 후에 나갔습니다. 저녁 8시 프랑스 전역에 방영된 다큐멘터리에서 온 서울은 15분간 소개됐어요. 미국산 불매 이후 파리지앵들이 선택한 대안은 조용하고 정직한 한국 제품이었다. 라는 내레이션과 함께요. 방송이 나간 직후 웹사이트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트래픽이 평소의 50배로 폭증한 탓이었죠. 그날 밤 온라인 주문이 쏟아졌고 다음날 아침 쇼룸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햇반 남아있나요? 식혜는 구할 수 있나요? 헛개수 주세요. 친구들과 나눠 마시고 싶어요. 준비해둔 재고는 단 하루 만에 동이 났습니다. 심지어 한글 스티커와 같은 작은 소품까지 전부 품절됐어요. 급히 한국 파트너사들에게 연락했지만 갑작스러운 주문 폭주에 대응하기 어려웠죠. 그렇게 정신없는 일주일이 지났어요. 쉴 틈 없이 주문을 처리하고 문의에 응답하고 재고를 확보하느라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저희 제품이 정말 프랑스에서 인기가 있나요? 한국 중소기업 대표님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인기 있어요. 지금 당장 생산량을 2배로 늘릴 수 있을까요? 온 서울은 이제 더 이상 작은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 선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방영 2주 후 제 이메일함은 또 다른 놀라운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프랑스 최대 유통기업 중 하나인 르클레르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이준영님, 귀사의 한국 제품 큐레이션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미팅 가능하실까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르클레르는 프랑스 전역에 7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이니까요.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미팅 날짜를 잡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르클레르 본사는 파리 외곽의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작은 창고에서 시작한 제가 이런 대기업과 미팅을 한다니 꿈만 같았어요. 이준영님 환영합니다. 저는 르클레르 상품 기획부 디렉터 필립입니다. 회의실에는 5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현재 미국 브랜드가 빠진 매대를 채울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선호도 조사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어요. 온 서울과 협업하여 르클레르 매장 내 한국존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제안은 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르클레르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라 프랑스 유통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스타트업입니다. 그런 대규모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솔직하게 제 고민을 털어놨죠. 필립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도 조금씩 시작할 계획입니다. 파리 지역 10개 매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뒤 반응을 보고 확장해 나갈 거예요. 미팅이 끝나고 며칠 후, 이번엔 프랑프리와 모노프리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프랑스의 주요 유통사들이 모두 한국 제품에 눈을 돌린 것이었죠. 저는 곧바로 한국의 파트너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대규모 주문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파트너사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일부는 기뻐하며 즉각 대응 계획을 세웠고 일부는 걱정스러워했죠. 하지만 모두가 이 기회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한국 중소기업들의 유럽 직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전환점이었으니까요. 다음 달 저는 3군데 유통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불과 6개월 전 삼성을 떠나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든 제가 이런 성과를 이룰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첫 번째 한국조는 샹젤리제 거리의 르클레르 매장에 오픈했어요. 개장 당일 예상보다 많은 고객들이 모였고 현지 언론도 취재를 왔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제품은 단순히 트렌디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치와 철학 때문에 선택받고 있습니다. 정직함, 지속 가능성, 그리고 세심한 배려가 모든 제품에 담겨 있죠. 이 말은 다음 날 르 몽드지에 인용되었고 저는 점점 유럽 소비 트렌드의 변곡점을 만든 인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제가 만든 변화가 아니라 제가 그 변화의 흐름을 잘 읽고 대응했을 뿐이었지만요. 한국에서는 온 서울과 계약한 중소기업들의 성공 사례가 뉴스에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유럽 수출이 200%, 300%씩 늘어났다는 보도가 나왔죠. 저에게도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이준혁 씨는 어떻게 프랑스 시장에서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나요? 제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잘 관찰하고 적시에 움직였을 뿐이에요. 한국 제품의 프랑스 진출이 본격화된 지 약 8개월째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농림부에서 온 공식 초청장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간담회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파리 중심가에 위치한 농림부 건물은 웅장했어요. 18세기에 지어진 역사적인 건물이었죠. 로비에서 담당자가 저를 맞이해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놀랐어요. 농림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거든요. 이준혁 선생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이 직접 악수를 청했어요. 제 손은 살짝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인사를 건넸죠. 저희가 오늘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농림부는 기존 미국산 농기계 계약을 모두 파기하고 한국산 스마트팜 장비를 공식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국가 차원의 거대한 계약이 바뀐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니까요. 장관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농업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죠. 저희는 앞으로 더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지역 농부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이런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하고요. 제가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자 장관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놀라셨나요? 사실 이건 온 서울이 보여준 변화에서 영감을 받은 결정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미팅이 끝날 때 장관은 제게 특별한 말을 건넸습니다. 이준혁 선생님, 당신이 바꾼 건 제품이 아니라 프랑스의 철학입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으셔야 해요. 그날 저녁 농림부의 결정은 프랑스 전역의 뉴스로 보도됐어요. 언론은 이 사건을 프랑코- 아메리칸 경제 동맹의 종말이라고까지 표현했죠.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한국 언론사부터 유럽 경제지까지 모든 매체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특히 한국에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제 이야기가 메인 뉴스에 소개됐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국가 브랜드의 새 역사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열띤 반응이 이어졌어요. 처음으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전화를 받기도 했죠. 우리 아들이 이런 큰일을 해냈네. 처음에는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자부심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농림부 결정 이후 다른 유럽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심지어 독일까지. 한국 제품과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온 서울은 이제 단순한 유통 플랫폼을 넘어 유럽과 한국을 잇는 문화적, 경제적 가교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창고는 곧 사무실 건물로 확장됐고 직원도 30명으로 늘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돕는 컨설팅 업무도 시작했죠. 그리고 1년 후 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소비자윤리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세계 언론과 경제계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가 경험한 변화의 이야기를 나눌 기회였어요. 연단에 오를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불과 2년 전 안정적인 삼성 자리를 떠나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들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프랑크푸르트 소비자윤리 포럼의 메인홀은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행사 당일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 언론인들, 그리고 경제 관계자들까지. 제 강연을 듣기 위해 온 이들이었죠. 무대 뒤편에서 소개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삼성을 떠나 불확실한 여정을 시작했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다음은 온 서울의 창립자이자 최근 유럽 소비 트렌드의 중심에 선 이준영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수많은 얼굴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했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제 강연은 개인적인 여정에서 시작했어요. 안정된 직장을 떠나 파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이야기, 프랑스 사회의 변화를 목격한 순간들, 그리고 온 서울이 탄생한 과정까지. 청중들은 놀라울 정도로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한국은 싸서 고른 나라가 아닙니다. 진심이 보여서 선택된 나라입니다. 이 말을 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12개국 바이어들이 앉아있던 첫 번째 줄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독일 최대 유통사 관계자, 스위스 백화점 대표, 이탈리아 유기농 마켓 운영자까지. 모두 한국 제품에 관심을 보였고 온 서울과의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파도를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의 성공을 넘어선 현상이었어요. 사람들의 소비 방식과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었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새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럼 마지막 날에는 특별한 세션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소비 시대의 선구자들이라는 주제로 저를 포함한 5명의 연사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이준영님, 앞으로 10년 후 세계 소비 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사회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소비는 더 이상 단순한 거래가 아닌 가치 표현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샀는지보다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에 더 의미를 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진정성 있는 브랜드와 국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포럼이 끝난 후 세계 각국으로 돌아간 참가자들은 온 서울의 스토리와 한국 제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전파했어요. 이후 6개월 동안 저희는 유럽 전역에 15개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었고 북미와 오세아니아로도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모여 해외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죠. 그들의 제품은 더 이상 값싼 대안이 아니라 가치 있는 선택으로 세계 시장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변화는 한 사람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됐어요. 안정을 포기하고 불확실함을 선택한 순간. 그리고 그 선택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정치도 광고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르고 왜 고르는지를 고민한 한 번의 소비입니다. 그 선택 끝에 남은 단 하나의 이름, 대한민국.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했던 한 청년의 용기. 그리고 그 용기가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의 물결. 삼성전자에서 파리의 작은 창고로 하루 매출 37유로에서 유럽 전역을 바꾸는 플랫폼으로. 온 서울의 여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슬로건이나 화려한 광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의 힘입니다. 무엇을 사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 투표하고 있는 것이죠. 프랑스에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은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저렴해서가 아니라 진정성이 느껴져서 선택받은 나라. 이준혁의 이야기는 특별한 능력이나 엄청난 자본이 없어도 분명한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